반갑습니다. 네. 일체감이 없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훨씬 낫군요. 제 아내가 시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지랑 비슷합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10시간이니까 사실 긴 시간이죠. 오늘 5시간, 다음 주 5시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날씨도 좀 눅눅하고 해서 잘 이제 그 힘의 안배를 잘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조 자료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스크린은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보조 자료는 많이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주로는 이제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책을 보고 내용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책 제목부터가 거론이 되는데, 최 의원의 정신병리 강의에서 최 의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그 원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원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은 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혹간에 그 제목을 이미 익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인께서 병이 많으신가 보죠?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현이의 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제 아내의 이름을 제 대신 이렇게 넣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들어갈게요. 우리가 1시간에 이제 한 강좌씩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빠듯해요. 그리고 어떤 강좌는 양이 좀 많고 어떤 강좌는 양이 좀 적고 하는데, 그런 안배들을 일단은 한 장을 1시간 안에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하나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제 1장에 있는 그림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은 잘된 그림이고, 여기는 좀 어수룩한 그림이죠.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 실력은 안 좋으니까 개념을 이렇게 잡아서 그려달라고 했던 원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워야 하는가,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용을 굳이 안 해도 필요성 때문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두 가지 개념 때문에 정신병리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병리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병리에 대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더 분명하게 생기고, 특히 의학적인 발전, 또 심리 상담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을 어떻게 분류를 안 해놓고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래도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해야지 연구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20명을 기도원에서 치료했다라고 하면은 기도원에서 치료한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과연 그 20명이 정말 우울증 환자냐라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준이 필요하고 분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는 이제 기도원에서 암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 진단 기준을 이렇게 해서 맞춰서 보면 암이 아닐 때가 다소 있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우기고 고쳤다고 우기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기준이 분명할수록 정말 그 치료가 도움이 되는 치료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병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아 할 때 아라고 알아들어야지 다르게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이상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게 이상해요. 한번 그냥 만나보시면 압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좀 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그분에 대해서 전달을 다 잘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분 제가 보기에는 관계사고가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병리를 공부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병리 환자들에 대한 불안 내지는 공포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상담을 교육하고 또 상담하신 분들을 이제 사례 지도하는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냥 상담 받으러 온 사람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병이 있다, 정신병이 있다 이러면은 허걱하고 겁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불안 내지 공포를 극복하는 게 병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내가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이러지만은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환자들 호통도 치고 서로 농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만 충분히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겁나할 거는 아니다. 그래서 병리를 공부를 쭉 끝나면은 본인이 치료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거리낌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병리 공부가 굉장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병리라고 부르죠. 그 이제 사쪽에 보면은 사이코패솔로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되게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같은 용어를 심리학과에서는 이상심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심리학이 이상적인 상태를 다루는 심리학이구나 이렇게 해서 책을 딱 펴봤더니 순 이상한 얘기밖에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아이디얼이 아니라 abnormal psychology, 정상이 아닌 심리에 대한 그 책들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심리라고 번역하고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그 차이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psyche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음을 다루는 용어입니다. 근데 정신과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입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조차도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를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요즘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기도 하거든요. 정신과라고 하지 말고 뭐 심신의학과라고 하자. 뭐 몇 가지 이름들이 나왔는데 아직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의사 선생님들은 정신을 포기할 수 없다. 정신과에서 정신이 빠지면 뭐가 남냐. 결국은 좀 이름이 그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도 정신 이 용어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변형으로 정신의학과, 정신건강학과 뭐 이렇게 해서 바꾸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신 이게 좋습니다. 정신머리가 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분류를 누가 먼저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정신장애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 체계를 등장할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히포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했죠. 6쪽에 보면은 정신장애 분류의 원천이라고 나오는데 변천, 역사적 변천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정신과적인 분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신과 환자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할 때 이상한 사람 내지는 뭐 미친 사람 내지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식으로 통칭되었던 일군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인격으로 대우하면서 어떤 특성이 있나를 분류를 처음에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선구자적인 노력이죠. 그걸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과학적인 어떤 자세에서 분류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이긴 하지만은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분은 좀 아니에요. 당대에 이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죠. 그분이 어떤 면에서 탁월했냐면은 이런 분류를 했다는 그런 어줍지 않지만 분류를 했다는 것도 참 탁월하고 또 신미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병이 우리 몸에 어떤 장기와 연결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정답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의학을 만들어내는 어떤 큰 틀을 세운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제 제가 책에 2개를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둘 다 사실은 이제 과학적인 검증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사체액설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몸에 있는 4가지 액체가 인간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철학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세상은 뭘로 존재하냐 할 때 철학가들이 막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물과 불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소의 단위가 세상은 뭐다. 뭐 어떤 사람은 숫자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러지만은 제 입장에서 들을 때는 뭔 소리여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비슷한 얘기로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라는 얘기들을 약간 철학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사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네 개의 액체로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가지의 액체가 뭐죠? 네. 뭐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물로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물은 이제 점액이죠. 몸에 있는 액체. 근데 또 다른 액체가 하나 있어요. 하나인데 둘로 나눠지죠. 담즙입니다. 담즙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담즙을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중요시했다는 것도 특이하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같은 담즙을 노란 담즙과 검은 담즙으로 뭔가 그게 특성이 다르다라고 구분한 게 참 특이해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피가 빨간 피랑 파란 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정맥피, 동맥피. 근데 어쨌든 노란 담즙과 검은 담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체액설은 들어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다혈질 이런 얘기는 맨날 듣잖아요. 저 사람 정말 다혈질이야.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피가 세서 다혈질인가요? 혈기를 부린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다 피인데 피기가 올라오긴 하죠. 피가 갑자기 많아지나요? 그냥 여기에 좀 몰리거나 이렇게 잘 이렇게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지 사실은 피가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걸 혈이라고 불렀어요. 재밌죠? 그런 개념을 볼 때는. 그리고 아직도 그것들이 통칭되고 있고 더 재밌는 용어는 이제 이 흑담즙이죠. 흑담즙. 여기 이제 7쪽에 보면은 맨 밑에 그 각주가 있는데 흑담즙이 영어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멜랑콜릭. 네, 네. 흑이라는 뜻이 영어로 멜란, 블랙이라고 쓰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어원으로 따지면 멜라니 색소 이런 얘기 들어봤죠?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콜릭이라는 뜻이 담낭, 담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멜랑콜릭 하면은 흑담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멜랑콜릭해 이렇게 할 때는 오늘은 기분이 흑담즙이야 이런 표현이랑 똑같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요. 기분이 울적하고 우울하다라고 쓰지 않고 흑담즙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참 재미있는 발상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과학적인 입증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흑담즙 이런 황담즙 해가지고 사체액설을 인간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 어떤 그러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용 배웠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거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뭐 충분히 이제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시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인간을 분류하는 또 타입 중에 혈액형 타입 아주 무시 못하게 우리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고 누누이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넌 무슨 혈액형이니? A형이면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안 맞으면 너 왜 A형 같지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내가 내 성격 갖고 있는데 왜 A형 같지가 않냐고. 저는 무슨 형 같으세요? 여봐요. 혈액형이 의미가 없지. 저는 O형입니다. O형.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 쟤 정말 O형이구나 딱 알아요. 근데 이 세월의 풍파에 결국은 저가 이렇게 약간 좀 A병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네. 게다가 또 히포크라테스가 그 여성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왜 저래? 이렇게 좀 흐트러진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병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궁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자궁이 뭐죠?
히스테리. 히스테리라는 말은 번역하면 자궁입니다. 저 여자 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래? 이렇게 하려면은 저 여자 왜 이렇게 자궁을 부리고 그래? 번역하면 다들 안 좋네요, 이게. 본체, 실체를 하니까 좀 이상해요. 왜 자궁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보고 그걸 자궁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히스테리 치료법으로 결혼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다나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그건 강의할 때는 쓰기 쉬운데 책을 낼 때는요 제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가 없으면 또 그 글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책에서 뺐는데 결혼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궁을 달려면 왜 결혼을 시켜요?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의 상당한 장점이자 그 선구자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과학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어떤 단계는 누가 이어갔느냐? 이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에밀 크레펠린이야말로 그 과학적인 이 분류를 시작한 선구자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많고 특히 이런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몇 명의 대가들이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 같은데 그럼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에서 배워요. 막 배워요. 그러면은 터득을 해라. 그리고 좀 아는 것 같으면 하선해라. 도대체 내가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근거를 확인할 길은 오로지 히포크라테스가 검증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분류는 개념이 없다. 최소한 분류라면은 누가 보기에도 이건 이쪽이고 저건 저쪽이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지 맨날 그럼 분류할 때마다 히포크라테스한테 가가지고 쟤는 어떤 타입이에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밀 크레펠린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현상적인 분류를 하자. 눈에 보여서 누가 뭐래도 저건 저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분류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크게 의견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10명, 9명이 다 검다 그러면 검은 거죠. 실은 흰 거야. 어떤 철학가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에이 왜 그러세요? 검은 건 검은 거예요. 이렇게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외형적으로 분명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류를 거기에 근거를 대자라고 했던 게 이제 에밀 크레펠린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류의 태도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분류는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오류가 생기죠. 겉보기에 같다고 다 같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럼 다 웃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웃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왜 웃을까로 얘기하면 천차만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똑같다고 분류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실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형적인 분류가 동일한 것들을 접근하려는 이런 태도 때문에 과학적인 발달이 확실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밀 크레펠린을 이렇게 서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그렇다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어떤 그 설명하는 그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밀 크레펠린이 정신과 분류를 했을 때는 그 오늘 5장에서 나오는데요. 디멘시아라는 얘기를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디멘시아라는 얘기, 치매라는 얘기는 이 크레펠린의 입장에서는 점점 나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억력의 장애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 과정이 점점 나빠진다 이런 뜻에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는 병, 이거는 계속 나빠지는 병. 이렇게 이제 에밀 크레펠린이 과정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는 병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기분 장애들이 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일단 지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병이다라고 이제 개념화했어요. 근데 점점 나빠지는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가 있고 정신분열병 이런 병들은 한번 병이 시작되면은 사실은 점점 나빠질 확률이 많은 병이죠. 근데 특별히 정신분열병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호발 연령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생기는 디멘시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용어 이제 뒤에서 보면 압니다. 그러면 늦게 생기는 디멘시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류들은 이제 크레펠린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논문으로도 나오고 과학적인 접근이 되니까 어느 대가가 분류한 분류에 기초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는 ICD죠. WHO에서 국제적으로 병을 분류를 하자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1900년에 제1판을 만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이런 거 쓸 때는요, 병명에 항상 코드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ICD 코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병을 규정을 해서 그거를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이름을 쓰게 이제 개념화한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아주 현격한 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은 같은 병을 앓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철학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약간 좀 벗어날 때도 있어요. 문화적인 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DSM 같은 이제 미국 정신의학 분류는 뒤쪽에 컬처 바운드, 문화에 관련된 병명이라는 것들을 연구 과제로는 넣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면에 등장시키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이쪽 병이나 저쪽 병은 결국은 같은 병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해는 100년도 별로 안 된 이해입니다. 흑인은 뭐 전혀 인간이 아니고 이렇게 취급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기조가 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가 이제 1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ICD는 분류가 나온 게 이제 1판부터 나와가지고 지금은 10판인데 정신과 병은 등장한 게 5판이나 돼야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과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과 병을 이렇게 분류하기조차 이게 건드리기조차 어려웠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5판에는 이제 과감하게 분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분류를 이제 5판에서 처음 넣었어요. ICD에서. 근데 뭐라고 분류했냐면 딱 두 개. 신경증, 정신증. 네. 그래서 신경증, 뉴로시스, 정신증, 사이코시스 이렇게만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이 이제 그 10년에 겨우 한 번씩 버전업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너무 용어도 간단하고 이런 발달로 우리가 언제 기다리냐 하면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분류 그냥 하자. 뭐 전 세계적까지는 못하겠고 미국 내에 우리 정신과 의사들끼리 힘을 합해서 병을 분류하자서 병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CD가 이렇게 보고 자기네 우리도 조금 더 해야지 하고 그러면 또 DSM이 미국 정신의학이 우리도 좀 더 하자 해서 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DSM은 4판이고 ICD는 10판인데 각각의 진단 기준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정신 그 진단 분류를 많이 보는데 결국은 좀 비슷해요. 근데 차이는 이제 DSM이라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는 정신과 병만 있고요. 그리고 ICD는 모든 병, 내과, 외과, 산부인과 모든 병의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과 병의 분류를 코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신증이랑 신경증이라는 말, 뉴로시스, 사이코시스 이 두 개로만 딱 처음에 분류했던 이 1938년 요 초창기의 개념에서는 누군가 왔어요. 그러면 아 정신증이네, 아 신경증이네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둘로 착착착착 나눠지나요? 아까 제가 그린 그림 이게 오리냐 닭이냐 이렇게 애매한 애들이 꼭 있어요. 병도 보면은요. 정신증도 아닌 것이 신경증도 아닌 것이 꼭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네. 여기 제가 적혔죠? 경계라고, 보더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좀 고상한 번역으로 책을 내서 그렇지 그냥 쉽게 번역하면 어중간입니다. 보더라인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네 이런 개념이에요. 중간이네. 그래서 보더라인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이 보더라인의 영역 속에 있는 병명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각각이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구체화됐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병 중에 많은 병들이 중간에 해당됩니다. 우울증도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 보더라인 영역에 해당됐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는 신경증도 아니고요. 정신증도 아니에요. 가벼운 우울증은 신경증에 속하고요. 아주 심한 우울증은 정신증에 속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울증은 그 중간이에요. 어중간.
그래서 그 중간 영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인격장애라는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격장애도 이 두 번째 단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명이 그만큼 세분화할수록 영역들이 이제 더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DSM, 이 미국 정신과 의학에서 분류한 기준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는데,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DSM 기준들을 제가 부록으로 좀 넣었어요. 모든 진단 기준을 넣은 건 아니고요. 책에서 다룬 것들을 위주로 해서 참고 삼아 여러분들 보시라고 넣습니다. 사실 DSM 기준은 그 제가 이 뒷책에서 넣어 있는 조그만 내용보다 훨씬 더 많아요. 뒤에 사족이요, 쫙 붙어 있어요. 앞에 있는 제가 제목처럼 달려있는 간단한 내용보다 한 4-5양 배는 많게 뒤에 진단 분류의 그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그 책을 사셔서 직접 보시면 되는데, 보다 보면 이제 개념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진단 기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도 안 외웁니다. 심지어 저는요, 우울증 진단 기준도 가끔 헷갈려요. 9개가 있는데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못 외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옆에 놓고 보면 되죠. 네. 별로 고민하실 게 없어요. 아, 우울증은 어떤 개념이구나를 개념만 알면은 그 다음에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맞추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단 기준은 외우는데 개념이 없어요. 기준은 정확하게 외워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개념이 안 세워져 있어요. 마치 법령은 외웠는데 그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사 이거 참 난처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때에도 그 진단 기준의 어떤 내용 하나하나는 언제든지 책을 보고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해서 주로 익혀야 되는 것은 개념입니다. 어떤 원칙, 원리들. 오늘은 이제 주로 총론이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정신분열병 하나 다루는데, 일단 그 개념을 익혀서 병명을 일단은 몰라도 내담자를 만났을 때 정신병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면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이 시야가 오늘 시간이면 충분히 잡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DSM 이 분류와 같은 개념들이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장단점이 있는지를 볼 때 11쪽에 보면은 정신장애 분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된다. 두 번째, 현상적, 증상적, 서술적이다.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DSM-4의 진단 기준이 없냐? 그건 아니죠. 아까처럼 병명에 대한 진단 기준은 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느냐? 이거를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진단 기준이 뭐 밑에 혈압이 90 이상, 위에 혈압이 150 이상, 그러면은 고혈압이라고 한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 재서 160에 90 나왔으면은 고혈압 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기에도 큰 차이가 없도록 명료한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대개 그 결과들은 피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검사 도구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은 그거 종합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 고혈압 이런 간단한 병이나 그렇지, 뭐 내과의 질환들은 뭐 온갖 검사들 쫙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그 고도의 또 생각들을 동원하게 되더라고요. 정신과는 가령 그래서 이 사람이 환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은 간단하지만은 진단 기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적용할 때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 정신과 이제 실습할 그 전공의로 레지던트 4년 과정 보내는데 진단 익히는 데만 1-2년 걸립니다. 그리고 기준이야 뭐 본과 때도 공부했죠. 학생 때도 배웠는데 막상 그 기준을 실제 환자들이랑 대면하면서 이 기준이 이 사람한테 맞냐 아니냐를 적용하고 배우는데도 1-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맞네 안 맞네, 에밀 크레펠린이 간단하게 말은 했다고 하는데 기조가 그렇지 정신과 병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진 않는다. 그리고 진단 기준이요, 다른 또 내외과 진단 기준이랑 좀 달리 뭐 9개 중에 뭐 4개 이상을 만족하면은 뭐 진단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참 희한한 진단 기준이죠.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 정도로 하면 간단한데 뭐 5개 중에 2개 이상 뭐 이렇게 있으니까 참 희한해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 이상이라고 칩시다.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이 특히 그렇거든요. 5개 중에 2개 이상인데 그러면 1, 2, 3, 4, 5 진단기 중에 1, 2가 만족하면 정신분열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 4로 만족해도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1, 2로 진단받은 정신분열병 환자랑 3, 4로 진단받은 정신분열병 환자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냥 보기에는 좀 다르겠죠. 근데 왜 같은 정신분열병 진단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단 기준만 그냥 외울 때는요, 오히려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게 진단 기준의 그 애매함들을 훨씬 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맥락이에요. 두 번째 말은 현상적, 증상적, 서술적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에밀 크레페닌의 표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지 내면적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 환청이 있다 그러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속에는 환청이 있어. 뭐 이런 막연한 표현들은 안 쓴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막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지 제 사람이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속은 이상해.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현상적, 증상적이라는 것도 드러나는 증상적, 서술적, 기술하는 것에 따른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DSM 기준에는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역동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향들이 일부는 스며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스며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학의 발전이요, 이게 외형이 중요해 그랬다가 또 내면이 중요해 그랬다가 아니야 외형이 중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반복해하면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을 만들 때도 위원회의 영향들이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 외형이 중요하다는 큰 틀은 위주가 되지만은 내면이 중요하다는 그런 정신 역동적인 개념들이 심리 역동적인 개념들이 진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들이 있고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기준이 인격장애입니다. 인격장애의 진단을 만들 때 인격장애를 용어를 쓴 자체가 이 일반적인 정신의학 분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심리, 초심리학 이런 걸 하던 사람이 인격장애라는 용어들을 쓰고 개념화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겉보기에만 그렇다라는 걸로만 말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읽어보면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진단 자체는 외형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둘 다 맞추다 보니까 정말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이 그 안에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장애는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느냐? 14쪽에 보면은 오늘 제일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신증이냐, 인격장애냐, 신경증이냐 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분류를 하는데요. 병명으로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쫙 나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의 어떤 심각도 면을 따지면은 이 세 개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신증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전에는 보더라인, 어중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개념화되는 두 번째 단계인데 그거를 제일 대표적인 병명으로 붙여서 인격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경증. 사실 이제는 신경증이라는 용어가 전문 용어로 빠졌습니다. 아까 히스테리라는 말도 전문 용어에서는 이제는 없어요. 그 용어 자체가 그 잘못된 용어라고 판단된 이상 그 용어는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히스테리라는 표현들은 다 연극성, 히스트리오닉이라는 다른 단어로 다 대치됐습니다. 신경증이라는 말도 신경의 병이 있냐? 그럼 정신증은 정신의 병이 있고 신경증은 신경의 병이 있냐? 사실 신경이나 정신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경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벼운 우울증, 가벼운 신체화 장애, 여타의 그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이라는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신경증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뉴로시스 뉴런이 이제 신경이니까 그건 뉴로시스 하면 신경증이고 독일식 발음을 하면 노이로제죠. 노이로제나 뉴로시스나
발음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영어로 뉴로시스인데, 이 신경증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떤 사람이라는 건 대충 생각하고 그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병으로 생각하면 이 세 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왜 중요하냐? 그 15쪽에 이제 이 1번 맨 마지막에 적혀 있지만, 정신증은 0세에서 1세, 그리고 인격장애는 1세에서 3세, 그리고 신경증은 3세에서 5세, 요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신 역동적인 과제 및 취약성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문제가 커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신증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 문제가 커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장애고, 그보다 더 다음 단계의 시기에 있는 문제가 커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경증이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거의 목숨이에요. 제 레파토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거든요. 제 4강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끝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얻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상과 장애라고 써 있는데, 병명은 장애죠. 디스오더라는 표현은 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애 안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담겨 있죠. 여러 증상을 합쳐서 하나의 병명을 붙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증상이랑 장애를 좀 혼동하세요. 대표적으로 혼동하는 게 우울증과 우울감이죠.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병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요 우울 장애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확한 병명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9개까지 진단 기준 중에 5가지 이상을 만족해야만이 이 우울 장애가 됩니다. 근데 우울해 할 때는 그냥 우울이라는 증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상으로서 용어를 쓸지 장애로서의 용어를 쓸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다가는 좀 혼동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차원적 범주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차원적은 영어로 dimensional, 범주적은 categorical이라는데, 범주적이라는 말은 진단 기준에 맞냐 틀리냐,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에도 어떻게든 그런 거야 아닌 거야 라고 귀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범주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는 명료하죠. 이 사람은 우울증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떨어지니까 아주 명료해서 좋아요. 근데 사실 치료 현장에서 할 때는요 굉장히 애매해요. 어느 한 병명으로 그 사람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병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원적인 개념, 뭐 병이 몇 %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해도 사실 어떤 병의 특성이 담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연구할 때는 범주적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진단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가령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무슨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 치료를 해서 과연 좋아지는지 보자라고 20명을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왔는데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사람은 연구에 참여시키면 안 되죠. 분명한 20명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 안 받나요? 우울증 환자 진단 기준 아까 제가 9개 중에 5개라고 했는데 2주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5개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일 동안 있어서 병원에 오면은 당신은 이틀이 모자라니까 이틀 후에 오세요 하고 보내나요? 하지만 연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연구할 땐 당신은 이틀이 모자라서 오늘 연구에 참여 못한다고. 이틀 후에 오셔서 우리 연구에 참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분명한 사람들만을 모집해서 해야 되지만 치료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기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명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긴 알되 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자세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죠. DSM-4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4라는 뜻은 4판이라는 뜻입니다.
DSM에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게 다축 진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병명을 하나로만 붙이지 않고 5개의 축 안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 18쪽에 보시면은 다축 진단 체계를 해가지고 축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왔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를 쓸 때 사실 축 1, 2, 3, 4, 5 해가지고 이걸 쫙 다 써야 돼요. 정확하게 하면. 근데 사실 정신과 의사도 이거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고사항이지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해서 실은 다 쓰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는 기조는 뭐냐? 그 다른 병과 달리 정신과 병은 확실히 그냥 이 어떤 뇌의 장애 하나로만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복합적이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에요. 그래서 병명은 묻히는데 그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적어서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 1과 2를 보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진단명이 1과 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병입니다. 정신분열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강박증입니다. 이러면은 축 1 아니면 2에 들어가요. 대부분은 축 1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걸 왜 또 2로 해서 2로 나눴을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3에는 뭐가 들어가죠? 정신과 병이 아닌 다른 병을 적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적는 건 아니고요. 그 1과 2에 상관이 있는 병을 적어요. 가령 암이 걸려서 우울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축 1에다가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축 3에 암을 씁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 강박증이 생겼다. 그러면 축 3에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련된 골절이나 이런 내용들을 쓰고 축 1에다가는 그와 관련 강박증 진단을 쓰죠. 네. 무좀이 생긴 이후로 강박증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것도 축 1에는 강박장애, 축 3에는 무좀. 네. 근데 그냥 강박장애가 있었는데 우연히 무좀이 생겼다. 그럴 때는 축 3에다 무좀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관성을 따져야 되는데 우연히 생긴 거는 연관성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관성이 우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진 않죠. 네.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그것들은 이제 소견이지 확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 4는 환경을 쓰는 거예요. 환경. 이 사람이 병이 걸릴 어떤 상황에 관련된 환경. 그래서 뭐 실직을 당했다든지 가족들이 다 이제 죽고 혼자 남았다든지 또 뭐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4에다가 적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병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참고하자는 거죠. 그리고 축 5는 점수를 매깁니다. 이 사람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프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표 2가 전반적인 기능평가해가지고 점수가 있잖아요. 이 점수를 적습니다. 축 5에는. 그래서 보통은 2개를 적어요. 지금 몇 점? 작년 한 해 동안에 제일 좋은 점수 몇 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점수는 일단 금방 우리가 보기가 편하잖아요. 지금 30점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제일 좋은 점수가 60점입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30점인데 앞으로 좀 치료를 해서 목표를 어디까지 당기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60점까지는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를 삼죠. 하지만 목표를 80점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한 해 최고로 점수를 해봤자 60이었는데 치료를 해서 80까지 끌어온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점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가 끼케야 어디까지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은 몇 점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점수를 매기는 게 그 진단 기준에 보면은 굉장히 그 DSM의 직접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저는 그냥 제목만 달고 설명만 달았잖아요. 이런 제목만 설명은 그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정리한 그냥 내용이에요. 뭐 증상이 없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 이런 소제목은 다른 책에서는 없어요. 그냥 제가 달았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90점대 전반적인 활동에서 최우수 기능 생활의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고 개인의 많은 긍정적인 특질로 인해서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증상이 없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기능 좋네. 증상도 없구만.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80점대. 증상이 없어요. 약간의 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상황 때문에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잠깐 생기는 거지. 그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에 약간의 불안. 모든 영역에서 잘 기능하고 다양한 활동하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거의 90점대랑 똑같은데 대체로 만족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뭐 가족과 가끔 말싸움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난다. 자, 90점대일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성인군자입니다. 거의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좀 잘 지낸다고 해봤자 우리는 80점대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70점. 증상이 있다라고는 적혀 있지만은 아주 일시적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뭐 때문에 생겼네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만 없으면 상관없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사실 이도 증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예가 있어요. 가족과의 논쟁 후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그래서 되게 이거를 맞출 때 이 예를 가지고 좀 맞춰요. 이 예들을. 그래서 예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해서 맞추는데 저는 예보다는 개념을 좀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서 맞추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0점대면 71에서 80인데 거기서 75점을 매길지 77점을 매길지는 자기 마음이대로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실 외부적으로 넘어갈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몇 점대구나 라는 것만 좀 통용될 뿐이지 74점을 매겼다 그래서 76점도 2점 낮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나 그 매긴 자신한테나 의미가 있지 통용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용될 때 가장 큰 의미는 오히려 아까 제가 적어드린 대로 한 70점대 이상이냐 아니면 50점대 이상이냐 50점 이하냐 이런 분류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 증상이 있는 단계 가지고 가벼운 증상, 중간 정성 증상, 심각한 증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mild, moderate, severe 이렇게 이제 영어로 적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경증이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mild일까요? moderate일까요? severe일까요? 신경증이다. 가벼운 증상일까요? 중간일까요? 심각한 거예요. 네. 보통 신경증이라고 뉴로시스라고 말하면요, 그 정신의학적인 기준에 의하면 심각한 이어야 됩니다. 가벼움이나 중간도 신경증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통 생각할 때는 신경증이라는 개념이 되려면 최소한 50 이하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50점 이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상군 이렇게도 속할 정도에 포함시키고요. 하지만은 그 50점대나 60점대는 조금 애매한 단계죠. 그런 어중간한 단계가 또 꼭 끼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분류할 때는 50점 이하는 나와야지 사실은 심각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증은 몇 점이어야 되죠? 네. 여기서 도대체 뭐가 정신증일까? 40 이하냐, 30 이하냐, 30점대냐, 20점대냐. 정신증의 진단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뭘 가지고 정신증이라고 말합니까? 할 때 정신증이라는 기준이 협의의 의미가 있고 광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볼 때 정신증은 요 지금 굵은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행동이라는 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망상이 있거나 환각이 있어야지 정신증의 좁은 의미에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지 정신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도 없고 저도 없는데 그래도 정신증, 약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정상이 아닌데 맛이 갔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대상은 되게 요거 현실 검증력을 가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데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40점 이하가 정신증이지만은 정확한 이 의미로 둘 때는 30점 이하. 그래서 20점대, 10점대 이렇게는 내려가야지 정확한 정신증 진단 기준에 합당한 가프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진단 기준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니까 DSM-4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단 기준을 이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진단 기준에서 맨날 나오는 자주 나오는 이 표현만 얘기하고 첫 시간은 좀 쉴게요. 24쪽에 보세요. 24쪽의 중간에 보면은 DSM-4의 모든 진단에는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중대한 고통 혹은 기능 손상을 초래한다는 조항이 항시 따라다니는데 이 조항은 정신병리 진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진단 요소다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공인되게 밑줄을 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진단 기준 부록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진단 기준에 어느 한 부분에 반드시 이 말이 써 있어요. 그 증상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의 중대한 고통 혹은 기능 손상이 생긴다. 맨날 쓰면 안 써도 되잖아요. 얘는 왜 맨날 써 있고 그래?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적인 배경이 좀 더 많으면은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뭐 잘못된 행동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도덕적인 원리에서 세웁니다. 정신병리의 원리는 뭐죠? 사회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업적, 중요한 영역에서 과연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준거 기준이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항상 기준이 똑같나요?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진단도 바뀝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동성애 같은 거는 병명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는 병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 결국은 이 사회적인 배경에 관련돼 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사들은 성격 이상자들이에요. 교수님들 하면 뭐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진단 기준으로 저 사람들을 병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사회가 그러니까. 직업적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모델이 되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막 울분을 젖어가면서 저 사람들은 좀 환장돼요 이러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것은 기준 자체가 사회적인, 직업적인 거기에 기준이 있는 거니까 여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정신병리를 규정하고 결국은 어떤 그런 식의 원칙이 있어야지 그 원칙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만 기준을 할 수 있겠느냐. 윤리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덕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교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그걸 내가 첨가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기준은 이렇지만 저는 이런 부가적인 어떤 개념에 의거해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라고 설명해 주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게 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이 정신병리라는 틀 안에서 같이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으로 병리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